자,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미리 이 지문에 표시를 좀 해놨는데 핵심어랑 중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괄호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위주로 한번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이 자기가 표시한 거랑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면 1문단에서는 이 교과서의 글을 기능에 따라서 자,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읽을 때에 뭐뭐에 따라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과 뭐뭐로 나뉜다 분류가 되면 이 소개하는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거 알고 그 특징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 소개했고 이 문단에서는 이 제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측정 방법에 양적 평가, 질적 평가가 있다. 3문단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자성, 균형성, 계열성도 봐야 한다 해서 이 각각의 개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기 연습 오늘 해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봅시다.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은 메타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바로 거기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교과서 전체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하는 부분이 메타 텍스트이다. 여기 1-1번 표시. 자, 2번 교과서에서 제재란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자, 제재는 서술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라고 나와 있다. 1-2번. 3번 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했습니다. 1-3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질적 평가라고 한다. 아까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1-4번. 자, 5번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판단할 때 독자의 배경 지식에 대한 고려는 질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질적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1-5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2번 양적 평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양적 평가 내용 읽을 때 자,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양적 평가는 글의 표면적 특성인 이거에 대입하여 나온 점수로 수준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글의 수준을 완벽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단점입니다. 그죠? 문제점이야. 근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결과와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돼. 새로운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자, 요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설명문, 논설문, 문학이 수록된 순서가 달라지면 균형성이 사라진다. 자, 균형성은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수록되어야 한다는 거였고 요거는 순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균형성은 여기다 표시해 놓을까? 자, 균형성은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수록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 그지? 3-1번. 자, 2번. 니은에 포함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글은 자, 니은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설명한 글을 읽은 후거든. 그러면 이거는 자료 텍스트가 아니고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서술 텍스트입니다. 3번 기억에 실린 가사 송미인곡은 자, 송미인곡은 제재잖아. 이거는 자료 텍스트죠. 니은에 실린 진달래꽃도 마찬가지. 이거 제재잖아. 자료 텍스트입니다.
4번 니은에 실린 시 진달래꽃의 경우 기억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저자의 양력과는 달리 대자성이 이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대자성이 있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요거 틀린 거. 5번 기억은 시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있고 니은에서 배운 것과도 연관되므로 계열성을 갖췄다. 우리 계열성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계열성이라는 것은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배우는 내용이 심화되거나 과거에 배운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니까 심화하고 있고 니은에서 중학교 때 배운 것과도 연관이 된다 하니까 계열성 갖춘 걸로 볼 수 있겠다. 답은 5번입니다. 4에서 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이해 문제, 그리고 보기 문제 나와 있는 적용 문제 6번, 7번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그림과 악보와 연결시켜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문을 볼 텐데 선생님은 문단 번호를 먼저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풀 때 문단 번호를 빠르게 숫자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좀 눈에 들어오는 그 구조가 좀 확실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표시 안 한 사람 1, 2, 3, 4 빨리 번호 다시고 같이 1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자, 뭔가 배경 설명을 쭉 하고 화음은 음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자, 화음의 정의를 밝혀놨습니다. 이런 핵심어 위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울리는 거 아까 봐봐 음들이 결합되면 이랬잖아. 이 동시에 울리는 것 음이 결합되는 거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뭔가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두 음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인 도도는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는 도레는 2도라고 음정을 표현한다. 자, 음정이 간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레는 1도가 아니고 2도라네.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올린 3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고 일컫는다. 가령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인 도미솔의 경우 우리 으뜸화음이 뭔지 몰랐어도 상관없다. 그지? 그러면 도미솔에서 도가 근음, 미가 3음, 솔이 5음 이렇게 되겠네. 근음에서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3음이라고 부르고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5음이라고 부른다.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 화음,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화음과 함께 주요 3화음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주요 3화음에 뭐가 있어? 그치? 으뜸화음,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딸림화음, 버금 딸림화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겠다. 그죠? 괄호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놓겠습니다. 자, 2문단입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주로 이 동그라미 쳤던 단어들, 이 용어들의 정의를 밝히고 우리가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2문단입니다.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아까 그 맨 첫 번째 문단에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화음이 만들어지면이겠지 이 맥락 속에서 의미가 생기고 우리는 미적 경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감상할 때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야.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 주요 3화음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느낌에 주목을 해야겠다. 그죠? 주요 3화음과 느낌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 첫 번째 으뜸화음은 안정감을 준다. 안정감이라는 느낌. 그래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자, 그러면 이 딸림화음 이완이나 뭐 안정이나 뭐 비슷한 말이잖아. 그러면 긴장 상태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느낌. 버금 딸림화음은 안정에서 긴장 상태. 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또는 들뜸감,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다, 그지? 안정에서 긴장, 들뜸 뭐 이런 거.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삼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한다. 원래의 근음 대신 삼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차례로 쌓는 것을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보자. 아까 으뜸화음이 도미솔이었잖아. 도미솔. 근데 여기서 근음, 삼음, 오음이었는데 만약에 삼음을 근음으로 한다 하면 어떻게 돼? 미가 먼저 오겠지. 미도 솔, 미솔도 이렇게 되겠네. 미솔도. 이게 첫째 자리 바꿈이라는 거야.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오음을 근음으로. 자, 이번에는 솔, 오음이었던 솔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아가면 솔, 도, 미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한다. 자, 음을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고 하며, 눈에 보이게, 가시라는 건 눈에 보이게 표기하는 것을 기보.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입니다. 이런 그림처럼 나온 그림을 보세요.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 보표를 사용한다. 자, 요렇게 묶어놓은 거를 큰 보표라고 하나 봐. 큰 보표의 기준음은 가운데 도이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도 얘가 기준음이 된다는 거네. 두 줄 위는 솔, 두 줄 아래는 파가 된다. 성부란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이다. 자, 성부는 소리의 높낮이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 이를 사성부라고 한다. 근데 아까 이 봐봐. 이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었잖아. 기억나? 자, 항상 지문을 읽다가 이 느낌이,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7번 문제에 보면은 악보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A, B, C 나눠놓은 이 구간 안, 마디 안에서 이 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랑 한번 표시하면서 개념을 정리해보자. 소프라노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사성부입니다. 자, 사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소프라노와 알토, 맞죠? 낮은 음자리에 테너와 베이스 음을 기보한다.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자, 요렇게 두 개를 뭐라고 한다고? 외성. 그 다음에 알토와 테너 요렇게 두 개를 내성이라고 한대.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 요렇게 하나 소프라노, 알토, 테너까지 해서 상삼성. 그 다음에 밑에 소프라노 제외하고 요렇게 세 개를 하삼성이라고 한대. 됐나요? 자, 주요 삼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사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하여,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쌤은 괄호로 좀 묶어 놓는 편입니다. 사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하여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자, 요런 거 봐봐. 지금 근음, 삼음, 오음 3개 있었는데 3개 중에 2개만 가능하다. 요런 거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미리 표시해 놓으세요, 미리. 이런 거. 뭔가 문제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의 솔을 중복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악기로 연주하기가 쉽지만 너네 이 한 옥타브 이 손가락 피아노 칠 때 이렇게 쳐봤어? 한 옥타브를 넘어가면 저쪽까지 가야 될 때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치? 옥타브를 넘으면 현악기가 낫다.
보통은 이 중간에서 한번 아까 내용 이해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뭐 오늘은 요 지문 같이 읽고 한꺼번에 합시다. 여러분 풀 때는 한 중간쯤에서 끊어주세요. 한 뭐 3문단까지 읽고 한번 체크하고 또 읽고 이래도 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고 한다. 아까 이것도 나왔지 않아? 맨 앞에 우리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랬거든. 그지?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 자, 이 진행 안에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라는 거는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자, 분류를 하면은 그 분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성부의 진행이 있고 두 성부의 진행이 있다. 이거는 구조를 머릿속에 좀 잘 그려야 돼. 한 성부의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요거 용어 다 표시합니다. 내려가면 하행이라고 한다. 또한 음정이 2도로 움직이는 것을 순차 진행이라고 하고 3도 이상 움직일 때는 도약 진행이라고 한다. 가령 도를 낸 후 위의 음인 미를 내면 자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이고 도, 레, 미, 3도기 때문에 도약 진행. 요거 예시다. 그죠? 한편 두 성부의 진행은 4가지로 나뉜다. 여기 또 4가지가 있어. 반 진행은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 이렇게 되면 반 진행. 이 글자를 가리니까 옆에 여기다 써놓을게요. 반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다. 경사 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하거나 아니면은 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하행하는 거. 요게 경사 진행이다. 자, 반 진행, 경사 진행. 병진행은 이병진 쌤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자, 음정 진행이 동일한 거야. 나란하다는 뜻이겠지. 나란히 나아간다. 병진. 유사 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진다. 자, 둘 다 상행이긴 한데 모양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라 시도를 낼 때 알토는 도도 레파를 낸다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 세 번째 음까지는 자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6이야. 6도. 그러면 똑같네. 도라. 그 다음에 레에서 레, 미, 파, 솔, 라, 시 6도. 파에서 파, 솔, 라, 시, 도 5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도까지 변함없는 것은 나란히 나아간 병진행을 하고, 왜냐면 둘 다 상승이니까, 그지? 네 번째 음에서는 5도로 달라지며 두 성부 모두 상행이므로 유사진행. 왜 유사진행이야? 둘 다 상행이긴 하지만 지금 음정이 5로 줄어들었잖아. 자, 그러면 4번부터 같이 요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자, 1번. 둘째 자리 바꿈을 한 으뜸 화음의 근음은 솔이다. 우리 아까 이건 옆에 적어 놓기까지 했지. 자, 둘째 자리 바꿈. 오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요 도미솔에서 오음이었던 솔이 근음으로 왔을 때 자리 바꿈. 맞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4-1번. 자, 2번 사성부 중에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까 우리 적어놨었는데 지문에서 찾으면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 이거 찾기 쉽다, 그지? 4-2. 3번 화성은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이다. 화성의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 5문단의 첫 번째 줄 4-3번. 4번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것을 큰 보표라고 한다. 아까 우리 그림 옆에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 4-4번. 그 다음에 도약 진행과 병 진행은 모두 한 성부의 화성 진행. 이봐, 이럴 줄 알았어. 한 성부의 진행에 나오는 건 도약 진행. 이건 맞아.
그런데 병진행은 어디 있어? 두 성부의 진행이잖아. 이거 지금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이 범주가 도약진행은 한 성부지만 병진행은 두 성부의 진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요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된다. 5번. 자, 다음 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찾아보면 되는데,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은 뭐였지?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 알토와 테노입니다. 모두 상삼성에 포함된다. 우리 아까 그림에 표시해 놓은 거 볼까? 자, 내성 두 개는 상삼성에 들어간다. 맞네. 그래도 뭐 표시를 앞에 그러면 해놓겠습니다. 얘가 내성인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까지 삼성이기 때문에 5-1번. 자, 2번. 그림에 기보된 파도, 도, 솔은 음정이 5도이다. 파,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5도. 맞죠? 3번. 사성부로 도가 근음인 으뜸화음을 내려고 할 때 미를 중복할 수도 있다. 자, 이거 나올 줄 알았지? 봐봐. 아까 도가 근음인 으뜸화음이면 뭐야? 도, 미, 솔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근음, 얘가 삼음, 얘가 오음이야. 근데 아까 이 화음 낼 때 중복할 수 있는 중복할 수 없는 음이 나왔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주요 삼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중복해서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삼음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알토가 상행이면 반드시 테너도 상행이다. 이 병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해야 되니까, 이 간격을 지켜야 되니까 맞는 말. 큰 보표에서 기보되는 하삼성 중에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 아까 여기도 봐봐. 하삼성 중에서 높은 음자리 있는 건 뭐야? 알토. 그러면 2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네 마디의 곡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마디 1,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주요 3화음의 느낌 중에서 안정감을 주는 으뜸화음하고 어울리겠다. 그죠? 마디 4도 마찬가지 안정을 찾는다. 자, 평온하고 안정적인 으뜸. 마디 2는 봄균이 흥분돼요. 집을 나와서 타지를 떠돈다. 그럼 뭔가 긴장, 들뜸, 뭐 이런 상태겠지. 버금, 딸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복귀하려는, 안정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던 딸림화음. 자, 이때 마디 1과 4에서는 자리 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하고, 그러면 으뜸화음, 도, 미, 솔. 마디 2에서는 우리 버금, 딸림 화음 뭐였죠? 파라도에서 첫째 자리 바꿈을 했어. 그러면 라도, 파 이렇게 되겠네. 마디 3에서는 둘째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그럼 마디 3 딸림 화음이 솔시레인데 레, 솔, 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자. 마디 1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고 평온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모두 으뜸화음 가능. 니은 마디 2에서는 봄 기운에 의한 감정이나 어떤 감정이었지? 흥분이었습니다. 흥분.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딸림 화음을, 이거 우리 딸림 화음 뭐지? 딸림 화음 아니고 버금 딸림 화음으로 봤었다. 그지? 마디 3에서는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게 으뜸 화음이야. 그러면 으뜸 화음으로의 그 복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던 딸림 화음이지. 자, 요거 틀렸습니다. 디귿. 마디 2의 근음. 뭐지? 마디 2의 근음 라와 마디 3의 근음 레는 모두 으뜸음 도, 미, 솔에 없는 음이겠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답은 4번. 자,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악보에 앞에서 지문에서 익힌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는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필기했던 거 여러분 악보 보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좀 지웠습니다. 1번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소프라노는 도약 진행을 한다. 자, A에서 레에서 미로 갔습니다. 그러면 한 칸 올라갔어. 그럼 2도죠, 2도. 2도는 도약 진행이 아니고 순차 진행이다. 2번 A에서 성부간 중복된 이 뭐죠? A에서 솔 중복됐네요. C에서는 중복된 파. 그지? 여기 파, 여기 파. 3번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서로 갖다 그래서 틀렸고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자, B에서 C로 갈 때 높은 음자리에서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갔습니다. 이거 유사 진행이 아니고 병진행. 4번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에는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한쪽은 상행, 한쪽은 하행. 반진행 맞습니다.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경사진행,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상행, 경사진행 맞다. 그럼 답은 4번. 5번 상삼성의 음역에 따른 연주악기를 고려할 때 C는 자 C에서는 지금 옥타브가 한 옥타브 이상이지. 그러면 현악기보다 건반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손가락이 찢어집니다. 자, 유리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지문 보고 문제 차례대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자, 어떤 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어 표시하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무임승차 심리, 즉 이 무임승차 심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 원인은 항상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집단행동 딜레마다. 정치학자인 퍼트넘은 자, 사람 이름 괄호하겠습니다.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닌, 자, 뭐가 아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자, 그러면 이 퍼트넘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 퍼트넘이 정의한 사회적 자본 여기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지금 3개의 단어에 다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핵심어다 하는 거고, 특히 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 사회적 자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나열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인 물적 자본과 구별된다. 자,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이게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다. 그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적 자본에 해당한다. 예시까지. 자, 그리고 이제 호혜성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호혜성, 신뢰, 또 뭐였지? 네트워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문단 번호를 안 달았습니다. 이렇게 문단 번호를 먼저 달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단 봅시다. 호혜성은, 자, 호혜라는 거는 뒤에 일단 설명 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래. 그러니까 호혜라는 말 자체가 서로에게 상호간에 혜택이 된다 이 말이야.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 자, 또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 공통점도 파악을 해야 돼. 자, 먼저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호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동시에 지금 바로 이거를 보상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서로 만족할 만한 그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가.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도와주면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임승차 심리가 억제되면 어떻게 돼? 아까 이 무임승차 심리는 집단행동 딜레마의 원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인이 억제되니까 아마도 집단행동 딜레마가 좀 해결이 되겠지. 요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3문단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된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자, 조건이 있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행동이 일관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엷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또 두 가지가 나왔지. 두터운 신뢰하고 엷은 신뢰. 퍼트넘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엷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만든다는 거야. 4문단입니다.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 이 퍼트넘이 위에서 이제 이 사회적 자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뭐를 꼽았는지 한번 봐야 돼. 호혜성 중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이었고 신뢰 중에서도 엷은 신뢰였어.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자본, 협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요소들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 엷은 신뢰, 수평적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말이지.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거 지워봐야지. 한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자, 그러면 요것도 뭐일수록 조건이지. 도덕적이다.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 예시잖아.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럼 두 가지, 이탈리아 북부와 이탈리아 남부를 비교하는 거네.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자, 어떤 시대가 나오면 항상 표시합니다.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자, 지금 북부 남부를 비교하는데 그 북부의 특징이 뭐냐면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대. 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북부가 더 협력을 잘하고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잘 극복한 사례다라고 소개하는 거지. 남부와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집단행동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을 때 일반화된 호혜성, 엷은 신뢰 수준, 수평적 네트워크, 이 세 개를 조건으로 제시를 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있는지 살펴봤더니 뭐가 있지?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호혜성인데 요거 그래서 하나씩 쌤이랑 같이 찾아보자 근거를. 자, 우리 이 문단을 주로 볼 겁니다. 자, 1번 호혜성은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나가는 경향성이다. 여기 호혜성에 대한 설명 정의 봐봐.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치? 10-1번. 자, 2번.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에 토대를 둔다. 다 이것도 정의했을 때 일반화된 호혜 자본 형성에 많은, 이거는 우리 아까 정리했잖아.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는 둘 중에서 쌤이 노란 표시해놨던 일반화된 호혜성입니다. 그지? 이것도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가 억제된다. 10-3번. 자, 4번. 균형적 호혜성은 쌍방 간의 특정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는 맞지. 상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 나와있네. 요거 10-4번. 자, 5번.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은 모두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즉시 이익으로, 모두가 아니지, 즉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봤던 거는 균형적 호혜성이고, 일반화된 호혜성은 이봐봐,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 10-5번. 자, 10번은 이 문단 안에서만 다 해결되는 글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에도 문단 번호를 한번 달아볼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자, 1문단부터 봅시다. 물적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그럼 여기서 설명하려는 특징은 사실 사회적 자본의 중심이 있다. 그죠? 사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 앞에 나오는 물적 자본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네. 그래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이거 가에서 나왔던 거잖아. 그지? 요게 이제 가의 내용입니다.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 증진되어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에 가의 내용 요약이야. 그지? 가 내용 요약을 해놨어.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자, 질문이 제시됐습니다. 질문. 문제 제기지, 문제 제기. 문제 제기에는 항상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었다는 거는 이 가의 내용에 대해서, 가 글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자,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는 표시. 지적처럼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자, 뭐뭐 할 경우, 조건이죠.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말했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봅시다.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했을 때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증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나 글은 가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북아일랜드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자, 이런 사례도 있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분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단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지. 퍼트넘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아까 앞에 가에서 설명했었잖아. 북부와 남부 차이. 하지만 또 이제 딴지를 겁니다. 이는 논리적 비약일 수 있는데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서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이 비판의 근거야.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정치 문화와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여기도 하지만 이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지금 비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한번 보는데 순서대로 볼까요? 자, 8번입니다. 가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공통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가에서도 나에서도 둘 다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지?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이런 사례 다 소개했어. 그럼 이거 맞는 말이고 옆에 여기도 적절하다고 나와 있네. 그지? 그러면 A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 자, 차이점 첫 번째. 가는 나와 달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이 개념 변화가 나왔습니까? 개념 변화 과정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놨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했다. 아까 누구 나왔지? 사회학자 뉴턴이 나왔습니다. 그지? 그럼 적절한데 이 부적절이라고 돼 있어. 요 설명이 틀렸다. 부적절이라는 말이 틀렸어. 그럼 답은 3번. 자, 다음 9번입니다. 가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찾아보면 돼. 이것도 일종의 내용 확인 문제인데 1번부터 봅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제일 앞에 나왔었지. 집단 행동의 딜레마란 이런 것이고 그거는 무임승차 심리 때문이다. 자, 여기다가 9-1번. 자, 9-2번.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퍼트넘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럼 신뢰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됩니다. 자, 신뢰의 조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조건 2가지 나왔네. 9-2번. 3번. 퍼트넘은 20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 남부 시민들은 수직적 네트워크 하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9-3번. 자, 4번.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사용 빈도에 따른 가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나의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왔었다. 그지? 물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마모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9-4번. 5번.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 이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지? 군주적 귀족제라는 말은 나왔지만 이게 뭐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볼게.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자, 요런 문제에서 힌트는 일단 퍼트넘의 관점이어야 돼. 이 내용들이.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 자, 니은이 아까 요거거든. 자,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비판이었냐면 이 퍼트넘이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다시 반박해라 이 말이야. 그럼 일단 요 반박은 퍼트넘의 관점이어야 돼.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신생국가의 독립은 자국이 물적 자본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 물적 자본을 갖추는 게 기준이었나? 이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확립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거 틀렸지? 2번.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국가 주도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국가 주도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 주도 아닌데. 자, 3번.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도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거 앞에 사문단 한번 보세요. 자, 사문단에서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 그럼 이 퍼트넘 의견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4번. 신생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최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수직적이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협력을 만든다 그랬잖아, 버트넘이. 그러면 1, 2, 3, 4 이미 다 틀렸어. 5번. 구성원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하는 공동체가 이게 뭐야? 수평적 네트워크잖아. 독립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왔다면, 그러니까 퍼트넘의 입장에서는 이 수평적 네트워크의 기준을 국가가 가지고 있냐가 아니고 이 공동체 기준이었어. 공동체. 한 국가 안에서도 아까 북부 남부 달랐던 것처럼 공적인 일을 협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치? 이 공동체의 성격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비판에 대한 다시 반박. 근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니까 퍼트넘의 관점인 것이 하나밖에 없어. 자, 다음 12번 이제 적용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겁을 먹는데 겁먹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게 될 수 있어. 한번 봅시다. 상황 1. 모두가 해야 하는 교실 청소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청소를 하니 자신은 깨끗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야? 무임승차잖아 이게. 몇몇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교실 청소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이 상황 1에 대한 A의 주장 한번 봅시다. A의 관점. 상황 1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담임 선생님은 우리 청소를 하는 그 학생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다른 제3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잖아. 3자의 개입인 거지. 강제력을 가진. 근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려면은 그 안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황 2. 오래전부터 K마을 사람들은 김치 만드는 일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K김치.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김치를 2포기씩 나눠준다. 김치 양도 다르고 걸린 시간도 다른데 무조건 2포기씩 나눠준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2번.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 가정이 협동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신뢰하는 거지. 결국 아까 신뢰의 조건 2가지입니다. 그지? 이 행동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할 거다 기대하는 거 예측할 수 있고 첫 번째 조건이었지. 그 다음에 행동을 일관되게 한다.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생긴다? 신뢰가 생긴다. 자, 그런데 B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상황 2에서 나누어 받은 양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신뢰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여기 제시가 돼 있다. 그지? 12-4번 표시를 해놓고. 그럼 이것도 가능한 설명이네. 한 달 전 땡땡 마을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자 그 마을의 PC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의 입장과는 다른, 그 커뮤니티 입장은 쓰레기 소각장에 반대하는 거지. 근데 이 입장과 다른 게시물에는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을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거지. 그런데 인근 땡땡 지역이 수해를 입자 내일 수해 복구에 참여하자는 게시물이 올랐다. 다음날 PC 및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땡땡 지역민들은 모두 처음 만나 힘을 합하여 수해 복구를 하며 땀을 흘렸다. 자, 3번. 상황 3에서 수해 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하는 모습에서 강한 결속이 드러나므로 두터운 신뢰가 되려면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자, 우리 가의 산문단에 보면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라고 했어. 근데 방금 이 상황 3에서 보면은 얘들 처음 만났어요. 그지? 방금 보기에서도 말했잖아. 처음 만나 힘을 합치는. 이건 두터운 신뢰가 아니지. 엷은 신뢰지. 그래서 두터운 신뢰가 아니고 사회의 통합에 유용한 것도 두터운 신뢰가 아니고 엷은 신뢰였다. 그지? 그러면 설명이 틀린 거는 3번입니다. 5번도 한번 볼까? 상황 3에서 반응은 여기 따옴표 돼 있으니까 이 반응 얘기하는 건데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싫어하는 반응이야. 수평적 네트워크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왔었어? 나글의 이 문단에 보면 여기 봐봐. 수평적 네트워크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나와. 12-5번입니다. 그치? 자, 요렇게 다 찾았고 우리 13번은 어휘 문제인데 답은 3번입니다. 소유권 반환 소송. 소송은 뭐야? 제시가 아니고 제기하였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풀이 끝. 14에서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지문 같이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한번 멈춰놓고 지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자, 핵심어 위주로 일단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지문에서는 중심 내용이라고 해서 그 문장에 줄 끌 만한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줄을 긋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핵심어 위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요거 표시를 좀 잘 해놓고 그리고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그리고 보통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정이나 절차. 그래서 이 앞뒤 관계, 선후 관계를 바꿔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인과관계 같은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뭐보다 뭐가 크고 뭐 이럴 경우에 뭐가 큰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럼 이런 거에 수치도 같이 보통 나오거든. 그러면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면 이것도 체크. 우리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얼핏 봐도 그 표 안에 숫자들이 막 들어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수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엮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14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거를 찾아볼게 같이. 나셀 안에 들어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요거는 핵심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산문단에 보면 나셀 내부에는 증속기, 제너레이트, 제어기가 들어있다. 그대로 나오네. 이거 14-1번. 자, 2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타워의 높이는 이거는 끝까지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도 찾아봅시다. 물리학자인 베츠가 자, 사람 이름 나오면 쌤이 무조건 괄호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 5문단에 보면은 물리학자 베츠가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뭐 몇 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나와있지. 이거 14-3번.
4번 수평축형 풍력발전기에서 날개 단면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림까지 제시해줬잖아. 수평축형의 날개 중 한 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선형의 날개래. 14-4번 5번 전격 출력의 의미와 풍력 발전기에서 전격 출력을 정해두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그러면 정의도 있어야 되고 이유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다 나옵니다. 전격 출력 이것도 동그라미 돼 있어야 되는데 3문단에 여기부터 보세요. 과도한 고속 회전은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므로 자 뭐뭐 함으로 이거 이유지 이유.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 여기까지 이유다 그지? 정해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대값 고려해서 정해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대값을 전격 출력이라는데 요거 핵심. 그럼 이유도 나와 있고 이거 정의 의미도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요거 14-5번 됐나요? 자 15번입니다. 15번 1번 나셀은 바람을 모아서 이를 날개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나셀 역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날개와 나셀 그리고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쌤이 아까 선후관계를 잘 보라 그랬지. 절차, 과정. 그럼 날개에서 나셀, 그 다음에 타워야. 근데 15번에 1번 뭐라고 돼 있어? 나셀은 바람을 모아서 날개 쪽으로 전달. 날개, 나셀, 타워 순서대로라 했잖아. 이거 지금 순서가 틀렸어. 그지? 그럼 이거 하면 돼. 방금 봤던 이 부분에 표시해 놓읍시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여기다가 15-1번 2번 수평축형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양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요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면 될까? 자, 우리 이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수평축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날개가 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어 날개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양력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양력 반대 방향이 아니고 15-2번 자, 3번. 날개의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 그랬지. 자, 여기서도 한번 봐봐. 요 위에 있었네. 자,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그러면은 3번도 틀린 선지가 된다. 그지? 15-3. 그래서 이걸 아예 애초에 읽을 때 뭐뭐보다 어떻다 빠르다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여기서 물어보겠구나 하고 미리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4번 증속기에 의해 날개의 회전 축의 회전 속력은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보다 증가한다. 자 이것도 두 개 비교하는 건데 그지? 요 부분 증속기에 대한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 3문단 봅니다. 여기 있네.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 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뀌었지. 그지? 15-4번. 5번 수평축형 풍력발전기와 달리 수직축형 풍력발전기에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날개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뭐였지? 요잉 장치입니다. 요잉. 자, 요잉 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이동시키는 것인데 아까 비교하는 부분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수평축 어딨노? 어디 있더라? 자, 마지막에 수직축형은 여러 방향의 바람에도 날개 회전이 가능해서 요잉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네. 필요 없다고 돼 있네.
그러면 15-5번. 요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답이 5번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자. 요것도 설명 봐봐. 위 두 그림은 형태가 다른 풍력 발전기로 가는 수직축형이고, 자, 설명해줬네. 얘는 수직축형이고 나는 수평축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이것이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얘기. 이 수직축형이랑 수평축형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이 기준에 대한 얘기가 1문단에 나왔었어. 봐봐.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하면은 이거고, 수직인 것은 수직축형이다 나오네. 그러면 이거 16-1번 적어놓고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날개의 회전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한 개지. 또한 이 둘은 바람이 날개에 닿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바람 에너지를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전기의 출력량, 이거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야? 발전 효율이잖아. 그러면 이 발전 효율이 뭐가 더 좋다고 했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평축형의 발전 효율이 더 좋대, 더 높대.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전기 출력량이 더 많은 것은 얘가 더 많지. 그럼 그 내용 또 말 바꿔놨지, 교묘하게. 가가 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 부등호를 잘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면 여기 숫자가 나오지. 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지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한 정보가 몇 번 있었어. 같이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대? 여기 풍속, 뭔가 점점점 풍속이 빨라진다, 그지?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게 나오면은 미리 표시를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 T1과 T2는 풍속이 약하여 발전기에 전기가 출력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전기가 출력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이 문단 끝부분, 아까 방금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되겠다, 그지? 여기 봐봐.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풍속은 3 이상이래. 그럼 날개 회전이 되면은 전기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표에 보니까 T1은 이 봐봐, 3이 안 넘어. 근데 T2는 이미 3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T2에서는 전기가 출력이 되지. 2번. T3에서는 풍속과 무관하게 전기의 출력량이 일정했을 것이다. 전기의 출력량이 일정한 걸 뭐라 그래? 전격 출력이야. 전격 출력. 전격 출력 기준이 뭐더라? 보면 전격 출력을 위해서는 15에 도달해야 된다 했어. 근데 T3에는 보면은 8에서 13입니다. 그럼 아직 15가 안 됐어. 그럼 이거 전격 출력 조건이 안 됩니다. 그지? 전격 출력이 안 됩니다. 아직. 자, 3번. T4에서는 날개의 받음각을 감소시켜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다. 자, 요것도 그래서 수치가 나왔던, 가까이 봐봐. 15에서 25까지는 앞에 보면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한다 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3번에서 받음각을 감소시켜라 했거든? 근데 여기는 조절한다 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문단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 이랬어. 그러면 지금 3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날개의 받음각을 감소시켜는 뭐겠어? 그러면 양력을 감소시키는 거지.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수치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15에서 25. 그러면 15에서 25 안에 있네. 이 T4가, 그지? 그럼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다. 4번 T5에서는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여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의 일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아까 25를 초과하면은 이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57-4번 적어놓을까? 근데 여기서 전격 출력을 없는 게 아니고 전격 출력보다 더 이제 초과했을 때 정지시키는 단계를 얘기하지 일부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동작을 날개 회전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5번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T2, 3, 4 중에는 풍속이 점차 감소하는 남은 시간대와 달리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 증속기는 계속 움직이는 건데 증속기의 역할 한번 봐봐. 우리 산문단에서 있네.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 축의 회전 속력보다 어쩌고저쩌고 얘는 속력을 계속 증가시키는 건데 그지? 그래서 5번도 멈추는 시간대가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수치가 딱딱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사실 판단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쌤이랑 같이 문제 위주로 풀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기술 지문, 과학 지문 읽을 때는 이것들 조금 신경 써서 미리 지문 읽을 때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